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의 첫 번째 날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 외삼촌에 대한 서훈 취소를 관철해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격에 더해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더 우측으로 이동하게 만든 중도화 전략 모두 성공했다고 자평할 법합니다. 일거양득 정치적 효과가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연좌제 논란이 남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연좌제라고 보시는지. 51%는 연좌제 맞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9%는 연좌제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용진이 옳았다는 겁니다. 10%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953명이 오늘 아침 6시 5분까지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알리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7월 2일 토요일,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선배님, 오늘 우리 어디로 놀러 가나요? 신촌? 홍대?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와요. 삼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에서 치맥 한잔 콜?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와요. 이모, 주말인데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요? 소녀상 7월 2일 콘서트 와요. 친구야, 우리 나라라다비 소녀상 콘서트 가볼래? 대학생이 만들어요 나라라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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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과 함께해요 나라라나비 나라라나비. 소녀상을 지키는 여러 청춘들이 만드는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종강역 4번 출구 보신각으로 오세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를 총괄하던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느냐, 대통령이 KBS를 보았다라면서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중국 CCTV는 지난해 10월 초점방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도박장이 삼류 여배우까지 동원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류라는 표현이 거슬립니다마는 한국에서 카지노를 할 경우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에서 2박 3일 동안 생활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일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국회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 저를 계기로 바뀌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겠냐라는 질문에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일부 내용입니다.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올해 정부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홍기택, 이덕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장 두 사람 모두 올해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헌법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정 신청인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입니다. 이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직업 때문에 제약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 배울 수 없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1986년 보도지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지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통제한 구체적인 정황이 또다시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4월 21일 밤 KBS 9시 뉴스에 해경 비판 리포트 7건이 보도되자 김시곤 당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할 수 있는가?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해경과 정부를 두드려 패야 맞느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일부러 해경을 두드려 패는 걸로 아느냐? 라고 반문하자 이정현 수석 9시 뉴스에서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큰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이 갖고 정부를 이렇게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둑이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2시에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해경 산하 진도 선박관제센터가 세월호 탈출 명령을 선장에게 맡겨놓은 채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KBS 보도에 대해서 이정현 수석, 해경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잘못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몰았던 놈, 즉 선장과 선원이면 그놈들한테 1차적 잘못이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을 씹어먹던지 갈아먹던지 하는 것은 진상이 다 드러나는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다음에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진짜 마이크로 떼매게 몰아야겠다. 그놈들 잘못이라고.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씹어먹더니 갈아먹더니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이정현 당시 수석은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방송들이 어디 있었나요? 예, 뉴스타파나 국민TV를 말하는 것이었는지. 김시곤 국장,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KBS만큼 청와대를 도와준 데가 있느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현 수석,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극적으로 도와달라. 극적으로 도와달라. 극적이라는 표현이었나요? 아니면은 적극적이라는 표현이었나요? 여하간 열심히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겠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한편 이정현 수석은 KBS 9시 뉴스에서 해경을 비판하는 리포트가 8건 보도된 4월 30일에는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보았네라면서 심야 뉴스인 KBS 뉴스라인에서는 해당 아이템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해 주든지 녹음 한 번 더 해달라라면서 아이템 교체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인에서는 9시 뉴스에 방영됐던 아이템 중 해군과 해경의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초기 시간을 허비했다는 리포트가 실제로 빠졌습니다. 네, 이제 들으실 내용은 나 하나 살려주시오. 해군의 투입을 해경이 막았다는 보도, 그거 바꿔주는 걸로 나 하나 살려주시오.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들한테 씨발놈들아 라고 그랬어. 딴 뉴스로 대체하던지 리포트를 새로 녹음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시곤 국장은 그렇게는 안 되고 조직이란 게 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해볼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사람들이 아이 씨발놈들아 내가 그랬을 때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좀 해볼게 내가.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방송법 4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정현 당시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김완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면서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이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검토해야 하는 자리로 추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녹취를 직접 들은 4.16 가족협의회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전규찬 대표는 녹취록을 통해서 국가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걸 떠나
폭력적이고 비열하기까지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영국에서 정부 관계자가 BBC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 미국에서 정부 관계자가 공영방송 PBS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은 정권이 퇴진 요구와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을 받게 될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현 당시 수석, 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에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해경이 실제 바다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선 수습하고 그 뒤에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 이후에 비판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경이 뭔 수습을 하고 뭔 구조를 했습니까? 이정현 당시 수석은 또 지금 시간이 지나고서 돌이켜봤을 때에는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려 했습니다. 이걸로 대충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30일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 무엇일까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 조사를 하려 하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그러한데요. 지난 1년 동안 유기준, 김영석 두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원장 사이에 수차례 비공식 협의 내용을 취재해 봤는데 두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일이라면 어제까지가 활동 시한이라는 주장은 맞지요. 그러나 통상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1년 반이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8월에야 출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8개월 뒤에 활동 시한이 종료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월 1일이 맞다라고 정부가 변심을 했을까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1월 1일로 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별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권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전략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세월호 변호사로 통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중단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부터 집행될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정부는 그 예산 못 주겠다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예산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특조위 분들하고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월호 TF가 면담을 가졌는데요. 네. 그분들 얘기로는 적어도 이제 임차료라든지 월급이 당장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다 7월 말에 지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7월 말까지는 정부 압박을 하든 여야 협상을 하든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참 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태네요. 그 기간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압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조위 차원에서 21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가운데 이 특조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위원회를 통과시킨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 최근에 하나 통과시켰죠. 한 건 있다, 유일하게. 예. 그게 그 철근 410건 관련된 것이죠. 관련된 예. 거. 나머지 210건은 왜 한 개도 안 됐습니까? 아직 사실은 조사가 끝난 거지 않은 거예요? 아예 조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 조사들이 꽤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한 30% 정도는 거의 이제 조사 완결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은 인력과 예산을 놓고 굉장히 정부와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죠. 네,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BH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부 사퇴해라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가 사실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몇 개월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 유일하게 지금 통과된 보고서가 철근 410톤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밝혀졌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 차원에서도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으로 전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공식적인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는 왜 이걸 못 밝혀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특조위도 더 조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해경의 조사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못 밝혔냐? 내지는 안 밝힌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적이 침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과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누구에 기인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럼 수사 의지나 이런 부분도 좀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그냥 이렇게 서류에 나온 몇 톤 실었다. 뭐 차가 몇 대 있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톤수를 계산했다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CCTV를 확인해서 이 화물 선주도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실제 얼마큼 실었는지를 다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사 방법의 차이만 봐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너무 빨리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되는 건 아니냐. 진짜 다 살핀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번에 특조위 발표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대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도 했었죠. 하지만 재판 도중 법원이 해당 법조문이 헌법에 어긋나는 의심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은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면은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어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언론기관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언론인이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에 의한 그 활동, 그러니까 SNS나 개인적인 그 사적인 활동, 뭐 모임 이런 데서 하는 특정 후보의 지지나 정당 지지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한계가 좀 명확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언론인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라고 지금 전망을 하세요? 사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그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조중동이나 대통령하고 친한 매체들의 언론인, 그런 사람들의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그 언론인들 중에 계속해서 특정 정당이나 그 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청와대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 배지를 가르러 간다던가 그런 행위가 지금껏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그 언론 선거 운동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집회라든지 강연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가서도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도 이 그 검찰이나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론인 중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기소를 당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권력하고 좀 멀고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만 이렇게 옥죄고 이렇게 기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이제 재판이 속개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제가 방송에서나 네. 아니면 개인적인 강연 그리고 삼두노출이라고 대통령의 카퍼레이드를 패러디해서 네.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10여 군데에서 제가 했던 얘기, 김어준이 했던 얘기를 모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는 따로 다퉈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예. 그 어떤 언론인도 네. 언론인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선관위가 검찰이 따라다니면서 녹취를 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건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한때 친박 지금은 탈박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에서 70% 이상이 EBS 교재 안에서 출제되는데 지금처럼 부총리가 헐렁하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EBS를 갖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EBS를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가져와서 교육부가 직접 관리 감독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좌파 프로그램이 마구 양산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문제 삼은 EBS 다큐 프라임. 네, 최근 민주주의 5부작을 다뤘지요. 이 프로그램은 해외 석학들의 입을 빌려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혁 전 EBS PD는 EBS는 엄연한 독립된 공사라면서 그럼에도 교육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무식한 소리인가.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선교 의원과 이준식 부총리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나중에 가서 웃더군요. 19대 때도 저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수능 시험에 70%가 EBS 교재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EBS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글쎄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EBS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실제로 EBS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교육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EBS 자체적인 어떤 교재를 개발해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교육부는 부담이 되고 있는. 아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수능이라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나라 특수 상황의 그러한 과정인데 EBS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EBS를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님, EBS가 장관님,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EBS 교재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EBS 그 교재 안에서 어떻게 출제가 70%가 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헐렁헐렁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EBS의 원래 취지는 이제 EBS의 원래 취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 EBS를 갖고 오세요. 제대로 된 수능을 하시려면 어떻게 남의 집에 EBS가 남의 집에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그걸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2년 365일 동안 EBS 전담, 수능 전담이 있어갖고 그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판매하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지 이 나라의 그 교육 100년 대계 수능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취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부총리로서 저는 이거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송이니까 방통위에 있는 것이 맞다. KBS의 수신료 몇 프로 받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맞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문체부에도 무슨 아량 TV라든지 KTV라든지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다 한꺼번에 묶어갖고 방통위가 하든지. 그게 다 분리되어 있는데 EBS에서 수능을 정말 엄청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전희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무슨 프라임 예전에 다큐 프라임 또 예전에는 이지시 쥐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자폐 잘못된 사관을 갖다가 거기서 막 아이들한테 무자비하게 그냥 집중해갖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교육부는 그거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큐 프라임이라든지 이지식이라든지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실상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이니까 이건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EBS는 어디도 간섭을 안 받는 그런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야당 이쪽 우리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역사 교과서 만들면 뭐합니까? 방송에서 그런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딴 데도 아니고 교육부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통령께 직보해갖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웃지 마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잠깐만 왜 웃어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웃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웃어요? 참 계속 웃으시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백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과민성 대장,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합니다. 그런데 친박도 안녕할까요? 언론장악, 그딴 개씨발 족같은 짓거리는 털끝만치도 안 하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친박이 왜? 우리도 안녕하다고? 야,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기사 빼라, 새 아이템 넣어라, 야, 이게 그 두한이 형 때 보도 지침하고 뭐가 다르니? 허나,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너희들 정말 조금 더 부끄러울 게 없니? 열심히 과해서 생긴 일이지.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수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 언론이 나서서 열심히 수습하려는 해경에 대해서 쏘아대면서 방해하냐 이거야? 야, 언론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럼 언론인이 펜, 카메라 다 던져버리고 같이 구조하러 물속에 들어가냐, 이 새끼야? 그리고 해경이 상황을 수습했다고? 아이, 씨발. 야, 해경이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구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말 잘 듣고 청와대를 많이 도와줬던 KBS조차도 해경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서 질타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수습도 안 하는 해경한테 비판도 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그렇게 해경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돌 던지면 북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 전에 청와대 누님 말씀대로 내부 분열로 북괴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월남 패망과 같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허허이 씨발. 야, 그러면 언론은 아예 없어져야 하겠네. 정권 비판 자체가 불필요하면. 지금처럼 맨날 만만한 야당 정치인이나 조리돌림하고 씨발. 아니지. 여당 정치인도 비판해야지. 언론이라면. 아니, 누구? 당신하고 당신 수하의 비박들, 야당 의원들보다 더 조져야 한다고. 닥쳐, 이 새끼야. 환희, 너의 이런 유치한 이중잣대를 미리 예견한 것 같은데 당동벌이라는 사자성어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닌가 싶다. 무슨 벌이? 맞벌이? 허허이 무식한 새끼 같으니라고. 야, 패거리가 같으면 감싸주고 패거리가 다르면 공격한다. 이게 바로 당동벌이야, 이 새끼야. 누구나 권력자 자리에 오르면 비판받을 각오를 내야지, 이 씨발. 니네 누나 아빠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들 권력만 잡으면 언론을 짓밟고 길들일 생각만 하냐? 닥치라고. 당신은 기자한테 하는 말버릇이나 고쳐. 여기자한테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한 적 있었지? 반말 찍찍하는 태도부터 바꾸라고. 야, 이 새끼야,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희처럼 겁박하고 탄압하는 게 더 문제 아니니? 혼자서 친하고 혼자서 소통하면 뭐해? 늘 혼자 소통하고 혼자 대화하고 이런 노래가 있지. 이런 속담은 아나?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된장국부터 마신다. 야야야, 된장국이 왜 나오냐?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미역국부터 마신다. 허이 새끼, 미역국은 무슨 미역국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간밤에 더워서 내가 잠을 설치는 바람에 정신이 혼미했어. 다시.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가덕도 신공항부터 운운한다. 허이 새끼, 약을 올려, 이 새끼야? 아이고, 내가 잠시 착각했어.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운운한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이고, 이번엔 진짜야. 마약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벌써부터 환각 상태에 빠졌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자, 오늘 잠시 인사차 오셨는데요. 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 분야의 최고 권위자 춘. 인사드릴지 말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좌파들 때문에 고생 많지요? 예, 제가 고생이 많은지 적은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생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개기면 되지요. 예, 저를 자를 방법이 없다고 보훈단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당들이 해임 결의안 통과시키면 압박은 받겠지.
이 압박은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많은지 적은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기와 애국심, 새누리당이 나가야 할 바라고 봐요. 너 이 새끼, 여기 어디라고,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지랄을 하고 그래,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국회 해임 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 이 새끼야? 나가야 할지 말지, 이건 역시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되지요. 욕설은 사양하겠습니다. 너 이 새끼 내 주먹 맛을 보고도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은 새끼가 추워도 없다고 봐. 너를 오늘자로 산 송장으로 만들어주겠어. 너 이 새끼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해임 못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송장으로 만들어줬을 적에도 집에 안 가는가 보자고. 내 정의의 주먹 맛을 봐, 이 새끼야!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좀. 아이고, 이 씨발. 아이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컷 얻어맞으시고. 내가 장군 출신인 거 몰랐습니까? 오늘 이쯤에서는 인사를 이 정도로 하고, 이 다음에 나올지 말지는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님, 앞으로 또 계기시면은,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임을 위한 장송곡. 아이, 씨발. 이 새끼야. 씨발, 새끼. 이 새끼, 니 기가 쓸 줄은 몰랐잖아. 씨발. 그러기에, 그 나이 드셔서 주먹을 쓰시려고 합니까? 되지도 않을걸, 말로 해결하시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야말로 개 털렸잖아요. 씨발. 이 족같은 새끼, 이 씨발, 똥볼 새끼. 너 이 씨발, 너 이 새끼 양말 거꾸로 신었거나, 짝짝이로 신었을 적에, 벗고 다시 신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나가지, 이 새끼야.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새끼 빤스도 그렇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네 고추가, 이 씨발, 출입구가 없어졌어요. 거꾸로 입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여자 빤스 아니에요? 이렇게 아우성이잖아,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 이 새끼, 네 와이프 빤스 입고 다니냐, 이 새끼야? 이 새끼, 취미가 아주 퇴폐적이야, 이 새끼.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도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KBS 보도국장한테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권 불리하게 뉴스를 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보도 지침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김종철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백악관에서 미국 공영방송사인 이 방송에다가 기사 빼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정권이 퇴진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종철 선생이 언급했던 미국 공영방송은 어디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환님 빨랐습니다. 이님, 우리가 언제 보도 지침을 내렸습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너 이 새끼 아침에 약 먹고 나왔지, 이 새끼야. 어떻게 알았지? 바로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정답 가자고요. 다큐 프라임, 지식 채널 2, 이걸 멋대로 만들고 있는 정부 통제가 불가피한 EBS. 정답은 EBS. 하긴 EBS에 대해서도 정부 보고 간섭하라고 했죠. 친박 출신의 한선교 씨가. 참 팔불출들입니다. 야, 시간 많이 갔는데 정답 바로 가자. 정답에 피가 들어가지, 피.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스파이스 TV. 스파이스 TV. 성인 채널. 내방 TV에는 그 방송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방송은 스파이스 TV만 있는 게 아닌가. 닥치라고! 이 음란 마귀! 야, 방송이라면 모름지기 스파이스 TV처럼 사랑을 권장해야지. 그래야 명랑 사회가 오는 거 아니냐?
안 그래?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정답,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2016년 대한민국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 취업. 2위, 학벌이 필요해서. 예.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 대학 존재의 이유도 취업. 그러나 이들이 꿈꾸는 대학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50년 후에도 대학 평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위, 교수와 학생의 관계 14.1%, 2위, 학문적 탁월성 10.8%, 3위,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10.7%, 4위,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10.4%, 5위, 인간교육 9.7%. 네. 취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4.7%. 11위였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의 저자 야스시 씨가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단 4년만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당연히 그 후에 오는 시간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학생 임금, 그러니까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임금 받아가라. 이러면서 정부가 학생에게 주는 임금, 이게 바로 학생 임금이죠. 예. 이것들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 서유제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2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맥주님, 정답 물결 맞히셨습니다.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간다고 억지로 가야 한다는 게 이상했고 살인적인 등록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짬짬이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떠난 20살의 유럽 여행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즈음에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개성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가 되겠지. 그리고 2016년 현재 생각보다 빨리 이 나라의 학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명문대를 나와도 의대, 법대를 나와도 본래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헬조선, 지옥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나빠질 것이 너무 많아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사는 데까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글입니다. 맥주님. 멘탈도 멋지시고요. 네, 정답자로 뽑겠습니다. 따따따님 물결 맞히셨습니다. 아침부터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살인적인, 네, 정말 오늘 방송된 아르바이트 청년의 말처럼 수명을 단축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도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감내해야 할 불경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의 부정축제된 자산들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푸념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런 날을 꿈꾸고 토론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따따따님, 네, 멋진 글입니다. 멋진 멘탈이시고요. 피바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혈압도 올라있고 코 고는 거 갈수록 더 심해지니 걱정이야. 이런 고민 코골이 제로로 한 방에 해결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증, 합병증, 치매, 돌연사. 코골이가 심해지면 걱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을 포기하지 마세요.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에 답이 있답니다. 신제품 코골이 제로는 코골이 19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신제품도 구입하실 기존 구매자분들은 010-3790-0783, 010-3790-0783 문자로 주문하세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렇게 비웃고 야유하더니 부메랑을 맞았어요. 예, 지금 고구마 줄거리 캐드 그 의원들의 가족 채용 사례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 예. 대부분 다 지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강석진 의원 같은 경우에 동서의 딸을 구급비서로 채용을 했고요. 이완영 의원은 육촌 동생을 7급 비서관으로, 박대출 의원은 조카를 5급 비서관, 그리고 송석춘 의원 네. 또 자신의 조카를 수행비서로 채용을 했었고, 김명현 의원은 자신의 동서를 4급 보좌관, 한선교 의원은 오촌 조카가 4급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새누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 예. 육촌 동생을 이제 5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이건 다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여의도에서는 시시해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면직될 보좌관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가족 채용이 어찌 보면 관행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고지에서 선거를 시작하는데 집안에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수개월 동안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고생을 하는데 당선 뒤에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특히 그 선거 회계, 하여튼 돈 문제 이런 예민한 부분은 믿을 만한 피부치를 선택한다. 예. 그렇게 해서 또 국회직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이제 설명입니다. 저도 실은 그 출마할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뭐 가족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회계만큼은 당신의 분신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잘못하면은 뒤통수 맞는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럼 누구 쓰셨어요?
저도 모르는 분이 와서 하셨는데 그래. 다 저 정봉주 의원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원래 그 진용이 구축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선거운동만 했습니다. 전 크게 어렵게 안 하신. 네, 그렇죠. 아니 또 뭐 그분들이 아주 전혀 문제 없게끔 잘하셨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른바 면직바람 정리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만장일치로 이건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할지 이제 당의 윤리심판원으로 이제 넘겼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그런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곳에 쓰겠다. 그렇게 반성의 뜻을 나타냈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서영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기자들이 자진 탈당 요 권고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출당이나 이런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지만, 내가 자진해서 나가는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읽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서영교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런 그 가족 채용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됐고, 새누리당에서는 혁신 비대위원회에서 그저께 가족 채용을 금지를 하고 그런 부분 자정안을 내놨는데, 이걸 아예 이제 입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입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하늘에서 이제 떨어진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 18대, 19대 때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대 때를 보면요, 3건의 그 발의가 있었어요. 그게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이제 법률이 있는데 그 개정안을 이제 낸 거죠. 2012년 7월에 박남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때 뭐 김현미, 홍종학, 윤관섭, 우원식, 백재현 뭐 이런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발의를 했으면 일단은 이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문제의식은 공감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내용은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그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그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4년 이상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을 둔 이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성규 의원이나 그 안호영 의원의 친척 보좌관 경우에는 다른 의원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한 이제 전문성 있는 보좌관들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좀 싸잡아서 비판을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반론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그 채용의 예외 조항을 뒀었고요. 같은 해 2012년 7월에 그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했는데, 그 예외적인 그 채용 허용 조항은 없었고 그냥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그 윤상현 의원이 발의를 할 때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문제의식을 이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박상은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떼간 사실이 이제 밝혀져서 기소가 됐어요. 박상은 의원의 그 보좌관이 기초의회 의원 출마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려면 내 옆에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면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달 몇백만 원씩 모두 3,162만 원을 떼간 게 이제 발각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공천헌금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소가 된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꼭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 그걸 좀 증명하는 그런 사안이었고, 그 박상은 의원한테 좋은 걸 배웠네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엔 배재정 의원이 또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때는 6촌 이내 친인척이나 배우자를 채용할 때는
국회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공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고 아예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제를 채택을 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근데 그 변변한 토론도 없이 그냥 임기 만료와 함께 그냥 폐기가 됐고요.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는 백혜련 의원이 그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뭐 표창원, 김영주, 우원식, 이찬열, 이재정, 뭐 금태섭, 황희, 박범계 의원 뭐 이렇게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고제고요. 4촌 이내에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때 국회의장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런 조항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보좌진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령 직원을 채용해서 보수를 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삥뜯기를 아예 그냥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를 이제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아무런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서영교 의원 사건은 국민적 공분이 커지니까 지금 각 당이 경쟁적으로 자정안도 내놓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이제 그저께 국민의당 의원 11명이 채용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좀 뒤늦게 좀 숟가락 얹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각 당이 이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나 특권 내려놓기를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19대, 18대 의원이 국회 때 이루어지지 못한 이 개혁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전국 언론노조가 이정현 현 의원이죠, 새누리당.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이정현 의원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넣어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든다. 청와대의 뜻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이것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 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와 맞물려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별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월호 진실 은폐, 진상 은폐의 서막이었다. 이때부터 이미 시작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일째 되는 2014년 4월 21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이제 대화 내용인데 그날 이제 9시 뉴스에 아마 지금 해경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런 KBS 이제 보도가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아니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거의 상당히 고압적으로 보도를 통제하려는 그런 이제 태도가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뒤에 2014년 4월 30일 밤입니다. 9시 뉴스에 또 해경을 비판하는 그 뉴스가 보도가 됐고, 이정현 수석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그 나이트라인이라고 있죠. 그 심야 뉴스에서 그 보도를 빼달라는 또 청탁 내지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막 이러면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를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에 KBS를 오늘 봤네. 이 얘기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주어가 아니겠죠. 당연하죠.
이 뉴스를 누가 봤냐, 이 주어는,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 이 비판 보도를 이제 봤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보셨으니까 요거 밤에 심야 뉴스에서 좀 빼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 이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영방송을 상대로 이정현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압박을 넣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압박의 대상이 KBS 하나였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른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방송사와 뭐 통신사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는 그 외에 뭐 종편도 있고 다른 언론사도 있고 방송이 무섭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정현 홍보수석이 과연 그러면 KBS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고 압력을 가했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는 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정현 의원은 저는 이건 정계 은퇴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대로 지금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제대로 보도하려는 진실을 이제 밝혀내려는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랬다면 그리고 지금 세월호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정현 의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청와대 홍보 수석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사안이 좀 크다고 좀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았던 채널을 상대로 이런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상파 주요 방송 뉴스 채널, 이런 쪽이 대상이 됐을 것 같고 말이죠. 자, 이건 뭐 사실 진짜 뭐 이정현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권적 차원에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언론 탄압에 어떤 그 빙산의 일각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세월호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조위에서 얼마 전에 현역 의원 1명을 포함해서 2명을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그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과 방송 관계자 2명이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방송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특조위에서 이제 고발하겠다는 사람은 이정현 의원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정현 의원이 오는 8월 9일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당대표가 되는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시민들이 조금 이 부분에 분노해서 좀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계 은퇴를 해야죠. 뭐 이거는 답이 이거밖에 없네요. 서영교 의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의 앞잡이로서 공기인 언론에다가 이 보도 내라 마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이 언론계 또 야당 그냥 뭐 저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당한 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정부가 지정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대기업 3사가 빠졌어요. 왜 빠졌나 봤더니 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는데요. 그래서 조선업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예상했던 조치였어요. 그리고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책의 강도가 약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우선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이런 건데요. 예. 내용은 복잡한데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가 좀 약하다고, 불충분하다고 보는 건 예산이 우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이번 실업대책으로 쓴다는 예산이 올해 4,600억 원, 내년 상반기 2,900억 원, 더하니까 7,500억 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대부분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은하고 수은, 은행에는 10조를 퍼붓는다는 건데 노동자들 지원에는 7,500억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규모가 많이 작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작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살짝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 연장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조치의 핵심이 됐어야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특별 연장급여라는 건 특정한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2달까지 더 늘려놓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버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걸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설명은 이래요. 아직 실업 대란까지 간 것은 아니다.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제가 듣기에는 이번 대책에 노동자들을 지원할 실탄을 충분히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예산이 7,500억 원인데 저는 애초에 한 1조 원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문제와는 별개로 아까 처음에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조차도 조금 부족한데 이거마저도 파업이 예고된 3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염려했던 대로 여론이 바로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다. 지들이 지금 파업할 때냐 국민열세 투입하는데 이 귀족 노조들아 이런 공격이 이제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쌍용차 사태 때처럼 우리 노동자들 앞에 참 험난한 길이 이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귀족 노조 실드 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요. 저는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 개 회사를 제외한 논리가 뭐냐면 공식 발표가 이겁니다.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 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지금 공식적인 이유예요. 지금 벌써 이상하죠. 벌써 이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비공식 논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기권 장관이 일문일답에다 밝힌 내용인데 3사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싶어도 실업급여 지원 같은 걸 연장해 주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노동계가 파업한다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의 경험을 볼 때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사관계나 임금체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잘리라는 얘기입니다. 군소리 하지 말고요. 예. 회사가 자르라는 대로 빨리 잘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비열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3사를 제외했다는 공식 이유가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고 너희들은 파업을 하니까 징벌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파업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0명, 3,000명 희망퇴직 지금 받겠다고 하고 뒤이어서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강도를 더 높여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 동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자기들 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 예. 그러면 해고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업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도 자기들 월급 올리느라고 파업하는 그런 미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임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예. 지금 이 한국노총 대변인 말대로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보통 남할 용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수천 명씩 뭉텅뭉텅 자를 생각부터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한번 그 과거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뭐 성과급 토해내라, 뭐 지금까지 번 돈 토해내라, 참 그 참혹한 돌질인 노조에 시작이 되고 있던데요. 제가 이게 앞길에 너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쌍용차 사태 때 바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2009년 그 쌍용차 파업 때 살인 진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연대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그때 현대차나 기아차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하겠다고 공장 세우겠다고 했으면 쟤들이 저렇게 쉽게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님께서 진보 잡지 레드양에 이런 한탄의 기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이런 나라에서 파시즘이 과연 따로 필요하냐? 내가 보기에 이 나라의 지배자들한테는 파시즘까지 아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는 노동자들 시민사회의 연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파시즘까지 안 해도 노동자들 두들겨 패기가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노조 한 군데 딱 잡고 두들겨 패면 그리고 보수 언론 한 두세 곳쯤에서 귀족 노동자가 웬 파업이냐, 뭐 경제가 어려운데 웬 파업이냐 이래버리면 시민들이 알아서 노조에 돌을 막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파시즘이 필요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같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시민을 자처하지만 시민이라는 건 결국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어제 아침에 뉴스 매거진에서 나온 그 맥도날드 최저시급이라는 청년 노동자 그 삶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연대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졌는데 그게 무슨 이론적인 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제 아들이 지금 중3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그 맥도날드 청년의 저 자리에 4년 뒤에 우리 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3사 노동자들의 삶은 최저임금이 아니라서 연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저 40대 50대 노동자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삶이 내 아들의 30년 뒤 삶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운명이 언제든지 우리와 또는 내 가족의 운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중권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민중이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그 파업을 하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적 안 해준다 이렇게 정말 치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길고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텐데요. 저 노동자들의 싸움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저는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언젠가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연대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아주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 분명한 조선 3사 노동자들 싸움에 저는 아주 강력한 연대 의사를 앞으로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역시 연대할 마음을 밝힙니다. 아니 뭐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북한 돈이 휴지로 전락했다 이런 KB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목을 끌던데요. 북한의 장마당은 위안화가 점령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9시 뉴스에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알았는데 어제 아침 7시 발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뉴스가요. 그래서 하여튼 참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뭐 제목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 돈 휴지 전락, 북장마당은 위안화가 점령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뭐 KBS가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알고 있었던 혹은 뭐 제가 짐작만 하고 있었던 북한 경제의 시스템이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 내용에 우선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북한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사용 비율이 60%에 육박하며
북한 장마당을 급속히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조차 북한 돈을 외면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기자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접경 신의주역 광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몰래 외국산 담배를 파는 할머니가 가격을 흥정을 하는데 북한 돈이 아니고 중국 돈 위안화로 가격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담배 노점상이 일본 담배라는데 피스 있고, 예, US 면세용 있고, 요건 10원, 시가렛, 러시아 담배, 뭐 홍해 10원, 요건 35원 이렇게 중국 돈으로 흥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국 상품이 넘쳐나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아예 위안화가 공용화폐처럼 돼 있다는 거고요. 평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수많은 택시들, 뭐 외국인 상대 호텔, 식당, 대형 상점 전부 다 위안화나 달러만 받는데 북한 돈은 아예 휴지 조각처럼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KBS 보도의 요지는 이게 북한이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뭐 폭망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화폐 개혁이 큰 성과를 못 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워낙 작으니까 예,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아작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 북한 경제에 생각보다도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구나. 2번,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역시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뚜렷한 수치를 못 내고 있지만 많은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뭐냐면 북한의 배급 경제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필품을 국가로부터 배급받는 시스템이 이미 1990년대쯤에 거의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배급망이 뭘로 대체됐느냐? 지금 KBS 보도에 나온 장마당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70에서 80% 아니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북한 인민들이 배급이 아니라 시장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북한 정부가 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생계를 조달하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시장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 시장은 아예 기존 화폐를 위안화로 대체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거의 중국 속국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럼 이걸 뭘 뜻하느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연대해서 맨날 북한 경제 제재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북한 봉쇄하고 금융 제재하고 뭐 개성공단 폐쇄하고 북한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김병현 교수님이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문자가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봉쇄, 제재를 통해 외화 획득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김병현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중국이 존재하는 한 제재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524 조치, 이게 이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개성공단 빼고 나머지 남북 교류를 중단한 우리 정부의 조치였는데요. 예. 이 524 조치가 북한의 변화된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예요. 북한이 북중 무역을 통해 로또 같은 외화를 벌던 때였거든요. 예. 이때를 보면 북중 교역 규모가 6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리베이트로 북한 상층부가 챙긴 돈이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경제의 위안화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래서 여기다 대고 우리가 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병현 교수님 말씀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북한 권력 집단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524 조치를 취한 겁니다. 중국, 러시아에 파견한 근로자가 획득하는 외화도 쏠쏠했고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화는 북한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 잘 될 때 북한에 지급된 돈이 한 해 500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봉쇄와 압박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중 교역 규모가 6조 원인데요.
500원 갖고 폼 잡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 예, 고립하겠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1%도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동의를 못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이 경제학적으로 옳은 짓이냐? 뻘짓입니다. 뻘짓. 예, 제가 지금 분석을 읽어드린 김병현 교수님이요, 진보적 학자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요, 2014년 7월부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간사 겸 전문위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에 가까운 분인 겁니다. 예. 그런데 대북 고립주의를 인정하는 학자 입에서도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걷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중국 의존도가 저렇게 높은 겁니다. 저기다 대고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아우, 이거야말로 진짜 셀프 병딱 인증한 거죠, 진짜 이거는요. 예, 저쪽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예. 우리만 자폭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더 황당한 건요,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북한을 괴롭히고 싫어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북한을 괴롭혀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중국 심기를 만땅으로 건드리는 사드 배치 추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먼 우간다로 날아가서 우간다가 대북 제재에 동의했다고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간다가 북한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예.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 무역하면서 위안화 쓰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판이에요. 이 한심한 대북 경제 제재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 현금 주지 말고 현물로 주자. 예. 현금 주면 군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 예. 지금 이 정부 수뇌부 발상이 딱 요 수준이거든요.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예. 이게 폐쇄 경제 때나 먹힐 이야기죠.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장화가 70% 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거의 개방경제 방식으로 무역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대신에 라면을 줬다. 예. 북한이 마음 먹으면 그냥 그거 들고 중국 가서 돈으로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니까 예, 이런 청동기 시대 발상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북한을 고립으로 내몰면은요, 북한은 한국 쪽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더 다가가겠습니까?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하고 날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편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더욱 북한을 고립시켜야 되고요. 통일, 긴장 완화, 날 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 비용만 우리가 다 떠안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부터 크게 착각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중국을 조대로 놔둔 채로는 절대 북한이 저는 붕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하죠. 제가 틀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됐다.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 진짜 엿되는 겁니다. 통일 이후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이전 지출이 무려 3,000조 원입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재정 지출만 3,00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1인당 소득이 한국의 3%에도 못 미칩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요. 우리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경제 진짜 엿되는 겁니다. 대북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전쟁 위협을 줄이고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북한 경제 시스템을 우리 쪽으로 가깝게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숨통인 개성공단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 심해졌을 거고요. 예.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남북관계가 쌍칠년도로 돌아갔는데 이게 정말 후대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이 될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예. 예, 하루빨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되돌려놓은 시계추를 다시 쌍칠년도에서 21세기로 돌려놔야죠. 그래서
통일이건 긴장 완화건 우리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져야 할 그렇게 돼야 그게 우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빨리 좀 이것부터 좀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남용 아닙니까? 한국 정부의.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큰 거. 북한이 그거에 타격을 받든 말든 여하간 액션이 큰 거. 그래서 우리 각하가 뭔가 하시는구나. 이런 이미지만 만들어낸다면은 그걸로 대북 조처 10분 발휘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예. 그걸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예, 그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입는 그러니까요. 보도 안 하면 그만이고, 언론 그렇죠. 장악해서, 이렇게 입 막으면 되니까요.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열정적인 그런 노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이완배 기자님, 어제 찌라시 도는 거 보니까 한국의 최대 기업의 회장님의 사망 발표가 오후 3시에 있을 거다. 이런 게 회자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증시에서는요, 그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뭐든지 딱 명확해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용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요. 예. 삼성그룹 발표로는 그 찌라시에서 나돈 이야기고 일부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미리 사둔 뒤에 찌라시로 근거 없는 사망설을 흘려서 삼성그룹 주가가 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 조작의 일환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삼성그룹이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그까지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주 비공식적으로 절대로 제 말씀 믿고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하여튼 최근 몇 개월 동안 삼성 SDS를 놓고 삼성그룹이 보여온 조급한 행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분의 생명을 놓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까지 점점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찌라시 같은 게 나돌 정도면은요.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일회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로서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며 만세를 부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정현 녹취 파일을 보관했다가 비로소 터뜨린 전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정권 말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배신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정현은 문자로 지침 내려보내면 나름 증거가 남는다고 판단해서 직접 전화한 것 같은데 그걸 녹음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터. 용이 주도하고 주도면밀한 김시곤의 손놀림은 실로 평양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것 같은 스멜이 느껴지는 바다. 이정현은 홍보수석으로서 정권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녹음한 사실만으로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김시곤은 게다가 나중에 녹음한 파일을 터뜨릴 거면서 KBS가 청와대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기반적인 설레발까지 떨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에 우리 청와대는 앞으로 수화로 대화를 나눠야 하나 야구장에서 하듯 코 잡고 귀 잡고 하는 사인으로 소통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었다. 김시곤은 박동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 땅에 발붙이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든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시곤 폭로에 고무돼서 공영방송 언론자유 운운하며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자중하고 자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박동지 아버지 별명이 스네이크 박이었다. 스네이크가 자식을 낳으면 스네이크 아니겠나?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50에서 100mm, 강원 동해안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60mm입니다. 해안과 내륙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박용진의 박승춘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궁지에 몰린 박승춘을 화려하게 구해내는 박용진 의원의 활약상이 새삼 돋보인 하루였다. 관심을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김일성 삼촌으로 돌리는 데 성공. 박승춘을 건국 훈장 대상자 확대에 기여한 공직자로서 포용력을 보이게 함. 박승춘이 훈장을 철회해도 박용진 등 야당의 뜻까지 반영한 소통 공무원이 되므로 또한 박승춘의 포용력을 드높임. 기존의 훈장 부여자,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공로자인 이동휘를 비롯해서 아리랑의 김산 등도 싸그리 재심사하고 탈락시킬 여건을 제공. 물론 박용진은 거기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해임 결의를 통과시킬 능력도 없는 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연좌제 안 된다면서 김일성 삼촌에게는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헌법도 지 편의대로 적용, 부적용하는 선례를 더하게 됨. 1950년대 반공단체가 주장할 내용을 그대로 주장함으로써 새누리 이꼬르, 더민주 이꼬르, 왕년의 민노당 이런 식의 국론 통합에 기여. 비등했던 박승춘 해임 결의안에 찬물을 끼얹음. 박용진의 박승춘 일병 구하기의 3쿠션 솜씨는 놀랍다. 해임 걱정을 덜어주신 박용진 의원께 박승춘은 너무 고마워서 잠이 안 올 지경일 듯.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